원래 경기는 토요일 밤에 끝났는데 제가 일요일에는 녹음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기계가 아니라서 쉬는 날도 있어야죠. 목소리가 지금 멀쩡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의 4-3-3을 꺼냈는데 특이한 건 우도기 대신에 스펜스가 왼쪽으로 나왔고 포메이션은 4-3-3인데 갤러거를 한 칸 올린 이런 식의 4-2-3-1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처음에 중계화면에 이런 식의 4-3-3으로 나왔잖아요. 이거를 제 방식대로 표현한다. 형식상 4-3-3을 들고 왔지만 막상 인게임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사실상 포메이션은 4-2-3-1 혹은 솔랑키 갤러거를 묶고 이런 식의 4-4-2로도 볼 수는 있다. 근데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갤러거를 공미처럼 생각하는 이런 식의 4-2-3-1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빠지지 않는 후방 빌드업 얘기. 근데 이게 매 경기마다 토트넘 얘기만 하니까 이미 했던 얘기를 또 꺼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식의 4-2-3-1에서 갤러거가 한 칸 올라가서 포톱을 만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 보통 킨스키가 볼을 잡는다. 이런 식의 키퍼 3백을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오늘 주목할 거는 반더벤, 단후, 비수마, 벤탄크루, 포로 5명입니다. 이런 식의 사이 빌드업이 있을 때 그냥 스펜스가 왼쪽 풀백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도 있지만 스펜스를 올리면서 시몬스가 하프 스페이스 쪽에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다. 요런 느낌. 그럼 이 5명으로 어떻게 빌드업을 해결하느냐. 비수마가 왼쪽 풀백으로 빠지면서 벤탄크루 센터백 앞에 남은 이런 식의 4-1 빌드업인데 비수마가 왼쪽 풀백으로 빠지고 스펜스가 왼쪽 윙처럼 올라갔다는 특징이 있죠. 치고 아니면은 아까 4-2-3-1에서 스펜스를 올려놓은 동안 포로가 안쪽으로 인버티드 하는 이런 식의 2-3 빌드업도 있습니다. 근데 포로가 안으로 들어온 동안 스펜스는 따로 내려오지 않았죠. 다시 돌려놓고 이게 기본 상태는 이런 느낌이에요. 2-4-4 요 맨 위에가 어떻게 위치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요 6명 키퍼까지 묶어서 7명인데 스펜스는 좀 덜 내리면서 막 이런 식의 2-3 빌드업으로 갔다가 아니면은 센터백 벌리면서 키퍼 프리백처럼 갔다가 아니면은 이걸로도 모자란다. 시몬스 갤러거가 세트로 내려오면서 이런 식의 뽀미들도 섞을 수는 있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항상 내려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도와줄 수 있다. 자, 근데 이렇게 뽀미들을 만들었어요. 그럼 포로가 굳이 여기 있어야 될까요? 포로가 높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무한히를 안으로 보내고 윙처럼 올라가든 무한히를 윙으로 두고 포로가 하프 스페이스로 뛰어들어가든 이미 여기 4명이 위치하기 때문에 여기서 포로까지 안으로 들어올 필요는 없었습니다. 제가 경기를 보면서 비수마가 왼쪽 풀백으로 빠진 장면이 은근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비수마 벤탄쿠르지만 상황에 따라 비수마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벤탄쿠르가 왼쪽에서 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투미들의 좌우 위치가 반전됐다고 할까요? 돌려놓고 스펜스, 솔랑키, 갤러거, 무아니, 포토 비수마 벤탄쿠르에 시몬스만 내려와서 3미들처럼 만들 수도 있죠. 그럼 이때 포로는 뭐하냐?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요 3미들로 충분하다. 아까처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전 경기랑 접근 방식은 비슷했던 것 같은데 경기력은 더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데제르비의 빌드업이 입혀지고 있다는 생각은 딱히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당장은 살아남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전술을 입히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울버햄튼이 거의 5-3-2처럼 내려앉았었죠. 5-3-2 아, 요 둘은 참 이거 안 된다.
이런 식의 파이백으로 내려앉았을 때 이거를 토트넘이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됐습니다. 자, 보기 좋게 파이백만 남겨놓을게요. 예를 들어서 측면 위주로 볼을 돌리면서 상대가 조금씩 끌려 나오는 걸 유도한다던가, 아니면은 요 위에 있던 선수가 막 아래로 내려가고 얘네가 막 옆에 오면서 포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얘가 시몬스가 여기 있던 애가 내려간대?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를 따라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옆에서 움직이는 얘를 붙여야 될지 선택지를 던지는 거예요. 돌려놓고, 자, 다시 파이백만 표기하겠습니다. 근데 울버햄튼이 이런 식으로 내려앉았을 때 토트넘은 어느 정도의 빌드업을 해야 됐어요. 왜? 볼을 전진시켜야 되니까. 근데 울버햄튼이 딱히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본인들끼리 빌드업 하다가 꼬이는 장면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포로가 조금 이쪽으로 전진 패스를 확 찔렀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간다던가, 아니면은 무한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귀신 들린 환각 패스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패스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선수가 없는 곳으로만 기가 막히게 줬다.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무한이가 주는 패스를 받아먹지 못한 동료의 잘못인가? 아니면은 동료가 없는 곳으로 패스하는 무한이의 문제인가? 제가 이번 경기를 졸면서 봤는데 무한이의 패스 자체가 좀 아쉬웠던 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토트넘이 이런 식의 2-3-5를 만들었다고 쳤을 때 특이하게도 포로가 인버티드를 유지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갤러거가 오른쪽 아래에 남아있고 포로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자, 이런 식의 2-3-5. 근데 갤러거와 포로가 위치를 바꾼 느낌. 토트넘이 이 경기를 아무튼 이겼어요. 1-0으로. 근데 이 울버햄튼, 잠깐만, 다시 보기 좋게 바꾸겠습니다. 울버햄튼의 5백, 이거를 토트넘이 제대로 공략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맞불 놓고 맞다이 뜨는 팀을 만나면 난타전 구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내려앉은 팀을 상대하는 거는 누구나 힘들어요. 아스날이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만나는 팀은 맨날 내려앉는다. 근데 그 얘기는 아스날한테만 통하는 게 아니라 몇몇 상위권 팀들한테도 똑같이 해당되죠. 우리가 만나기 싫다 하고 경기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상대를 해야 돼요. 그게 뭐 세트피스 딸깍이 됐든 어쨌든 상대를 해야 되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가 계속 답답했던 거는 파이백을 누를 뭔가 그런 게 없었다. 날카로움? 섬세함? 뭔가 그냥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토트넘이랑 울버햄튼이랑 똑같은 주먹을 내고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먹은 보자기로 잡아야 되죠.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주먹끼리 계속 맞부딪히는 거예요. 수비 얘기는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4-4-2 수비를 만들었다고 쳤을 때 그럼 보통은 솔랑키, 갤러거가 투톱으로 묶인 상태에서 잠깐만, 이렇게 갤러거와 솔랑키가 개처럼 뛰어다니면서 압박을 했죠. 근데 이번 경기는 어땠나? 솔랑키, 갤러거가 압박을 하자니까 울버햄튼이 3백을 쓰고 있죠. 3명 대 2명. 울버햄튼은 항상 1명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어요. 토트넘이 어떤 식으로 압박해야 되냐? 저는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3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솔랑키가 먼저 압박을 시작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발. 그럼 상대가 솔랑키 달려드는 거 보고 볼을 왼쪽으로 주든 오른쪽으로 주든 아니면 골키퍼 쪽으로 백패스를 하든 뭔가 다음 액션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주려고 한다. 그러면은 무한이가 출발합니다. 이게 두 번째. 자, 이렇게 갔다고 쳐요. 그 다음 이 선수는 다시 리턴을 주든지 아니면
비어있는 동료 쪽으로 준다든지. 자, 예를 들어서 골키퍼 쪽으로 백패스를 한다고 쳐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 갤러거 출동. 이게 세 번째. 자, 다시 돌려놓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정해볼게요. 풀랑키 출발. 아유, 이게 돌려놓으면 색깔도 바뀌네요. 풀랑키 출발. 얘가 오른쪽으로 주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 울버햄튼의 오른쪽은 토트넘의 왼쪽. 아까는 무한히가 갔죠. 이번에는 시몬스 출발. 이게 두 번째.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골키퍼한테 백패스를 주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준다고 춘다. 얘가 바드로 내려오겠죠. 그럼 갤러거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좀 먼 것 같다. 비수마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 쪽으로 주려고 한다. 이렇게. 그럼 갤러거가 따라 붙을 수 있죠. 3단계. 확 시작부터 우르르 뛰는 느낌보다는 나 출발, 그 다음 너 출발, 그 다음 너. 이런 식으로 뭔가 순간적으로 1대1 구도를 계속 만들어서 밀어붙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솔랑키가 스타트를 끊어주고 상대가 볼을 왼쪽으로 줄지 오른쪽으로 줄지에 따라 울버햄튼의 왼쪽은 토트넘의 오른쪽이니까 무한히가 갈 수 있고, 울버햄튼의 오른쪽은 토트넘의 왼쪽이니까 시몬스가 붙을 수도 있고, 항상 그 다음은 갤러거가 다음 상대를 따라 붙습니다. 이거는 근데 제 스타일대로 해석한 거니까 간단하게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뭐 꼭 단계별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압박을 하긴 하는데 울버햄튼의 3백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나눠서 움직였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해석은 자유이니까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경기를 본 소감. 강등 확정인 팀 상대로 경기력은 진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식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 주식하면서 제가 자기 반성을 진짜 많이 해요. 생각이 너무 많았다. 그냥 처음 생각대로 밀어붙일 걸. 이런 식으로 좀 되돌아보는 편인데 울버햄튼전을 보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축구란 무엇인가? 이 공놀이에 난 왜 이렇게 정신이 나간 걸까? 내 잘 시간 2시간 포기하고 라이브로 본 게 맞는 판단이었을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제가 대가똥님 덕질하려고 토트넘 경기를 챙겨보는 건 맞는데 이상하게 토트넘 경기를 보면 볼수록 유벤투스에 대한 애정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유베가 리그도 못 든 지 꽤 됐고 성공이라는 단어랑 계속 멀어지고 있어서 여기도 좀 많이 내려놓고 봐야 돼요. 그래도 축구의 끝이 있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니까 유베를 더 아낌없이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토트넘한테 고맙습니다. 이게 뭐 경기력하고 상관없이 1대0으로 이겼으면 된 거 아니냐, 이거 맞는 말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퀸스키 슈퍼 세이브, 그거는 사실상 한 골 넣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진짜 기가 막히게 차가지고. 그걸 먹혔다 그럼 또 무승부로 끝나면서 선수들 동기부여도 잃었을 텐데 그 슈퍼 세이브가 토트넘의 EPL 잔류를 이끌 세이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별로 억까하고 싶지 않은데 이번 경기에서도 단소가 좀 대형 실책이 있을 뻔했죠. 나이도 그렇게 어린 편이 아닌데 바로 걷어낼지 아니면 뒤로 패스를 빠르게 줄지 수비 판단에 있어서 아쉬울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경기를 보면은 실수 안 하는 선수는 없어요. 특히 센터백이나 골키퍼, 이쪽은 실수하는 순간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죠. 앞에서 뭐 공격수나 미드필더가 실수를 했다, 그럼 뒤에 더 봐줄 선수가 있는데 요 수비 쪽, 수비하고 골키퍼는 실수하는 순간 골 먹힐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한 것 같아. 뭐 이렇게 바라는 건 많은데 막상 실수하면 또 잔소리 많이 듣고. 그리고 이 웨스트햄 경기도 중간중간에 같이 보여줬는데 추가 시간의 마법사 칼로미스를 보면서 제 옛날 팸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쓰면 별론데 상대로 만나면은 늘 골 넣는 놈. 항상 추가 시간에. 옛날에 라치오 원정에서 임날두, 임모빌레를 상대했던 적이 있어요. 걔가 진짜 홈 깡패였거든요. 홈에서 막 4골 넣고. 칼로미슨의 추가 시간 골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지금 시몬스가 다쳤는데 이게 너무 치명적일 것 같아요. 솔랑키는 있으나 없으나 딱히 티는 안 나고요. 무한히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뛰는데 이미 마음은 토리노에 가 있습니다. 뭔가 정신이 팔렸어요. 자, 간단하게 이번 경기를 짤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히샬리송의 볼키핑. 처음에는
드라군 같기도 하고 무슨 꽃게 한 마리 팔딱거리는 것 마냥 앉아서 저러고 있길래 처음에는 웃겨서 웃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저 자세로 볼을 오랫동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웃었어요. 전 뭐 이 자세 자체가 좀 웃기긴 하잖아요. 근데 저러고 볼을 오랫동안 지켰고 저런 악바리 정신, 저는 저런 거 좋아합니다. 재미도 주고 실속도 있고, 물론 자주 할 플레이는 아니긴 한데 저는 그래도 칭찬할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무한히 귀신 들린 환각 패스. 상대한테 페이크를 주면서 패스를 하려고 했던 걸까요? 근데 이게 같은 팀도 속여가지고 안 통했습니다. 지금 유베가 블라우비치를 붙잡으면서 주전톱을 따로 데려오려고 해요. 레반토프스키 얘기도 있긴 한데 무한히 리턴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정신이 토리노에 가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채로 토트넘에서 뛰고 있다. 실력도 문제인데 뭔가 심리적으로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실력도 문제인데 정신이 나가 있다. 뭔가 멘탈리티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번째, 단소의 인생극장.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우리 단소는 선택도 느리고 선택 자체도 과연 맞는 거였는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단소는 왜 이렇게 불안하죠? 마지막, 킨스키의 슈퍼 세이브. 이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1대1로 끝날 뻔한 거를 킨스키가 사실상 승점 3점을 지켰습니다. 토트넘이 EPL에 남을 수 있을까요? 무승부로 끝났다. 솔직히 강등 확률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직 모른다는 충분히 꺼낼 수 있다. 저는 오늘이 아니죠. 이번 울버햄튼전 같은 꾸역승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단소라는 시한폭탄. 상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본인들끼리 빌드업하다가 꼬이는 장면도 꽤 보였거든요, 이번에. 실수부터 줄이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전술이 필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입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요. 일단은 남은 시즌 EPL에서 살아남는 게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질 게 결과밖에 없습니다. 다만 전술을 입히더라도 데제르비가 원하는 선수를 어느 정도 데려와 놓고 그때 가서 시도를 해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전술에 키워드 있어서 4-2-4 사다리골을 만들어 놓고 윙어를 높게 남겨두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본인들끼리 최소한의 빌드업도 이어가야 하고 중앙이라는 선택지를 아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측면에만 꽂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앙에서의 빌드업이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야 그 다음 작업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본 토트넘의 빌드업, 말을 아끼겠습니다.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잘하면서 경쟁팀이 못해야 잔류 경쟁이 유리해지는데 우리는 못하면서 상대도 못하길 바란다. 그거는 욕심입니다. 근데 우리도 잘하고 웨스트햄도 잘하고 노팅엄도 잘하면 강등 탈출 실패. 이것 때문에 브라이튼전에서 승점 2점을 깎아먹었던 스노우볼은 계속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울버햄튼전 이겼으니 된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승리에 취해 있는 동안 저 뒤에서 스노우볼은 떼굴떼굴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모르죠. 리그 첫 승 기쁘죠. 근데 그 첫 승이 너무 늦었어요. 프랭크 경질 타이밍도 너무 늦었고 투도르로 날린 경기들도 아깝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맞긴 하죠. 근데 프랭크를 조금 더 일찍 잘랐다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것 같다. 토트넘이 강등 당하든 말든 저랑은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대가똥님의 축구를 좀 더 즐기고 싶기 때문에 입으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토트넘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생각이 드는 게 뭔가 지진 않아요. 성적을 내긴 하는데 경쟁팀도 같이 잘한다. 그래서 강등당할 확률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축구를 보면서 순수 재미의 체급을 많이 알려주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오늘 판때기는 정중히 마치겠습니다. 데제르비 화이팅!